김경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첫 발표는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 김태우 본부장님께서 해외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김태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해외 기업의 ESG 경영 사례인데요.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가 속해 있는 코트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는 1962년에 국가 수출 진흥 기관으로 설립되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해외 파트너 발굴,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해외 현장 활동 지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현지에 84개국의 127개의 해외 조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조직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ESG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ESG 경영의 대두, 그리고 해외 기업이 ESG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서 해외 기업들은 그 ESG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전한 지배 구조 하에서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2005년도에 UN EP라는 데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이 시작됐는데 왜 최근 들어서 ESG 할까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불확실성이 이제 커져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공정이나 윤리에 민감한 MZ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이들이 SNS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실시간 전파하고 하는 이러한 힘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올 초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특히 환경에 대해서 중시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고 그럼에 따라서 무리한 사업 전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인권 문제 같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거꾸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도라든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과거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다른 엔론 같은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 지표 같은 거 조작하다가 결국에 부도 파산된 경우도 있고요. 유키지루시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국민 기업이라고 불리는 유제품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우유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났을 때 대처를 잘 못해서 결국에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고 결국에 부도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 그림 내용 보시면 맥도날드에서도 최근에 작년인가요? 그 CEO 레벨에서 성희롱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M자가 아니라 거꾸로 W자로 조롱하는 그런 이제 만평이 실린 경우도 있었죠. 또 옆에 있는 그림은 신문 만평의 하나인데 뒤로는 돈을 챙기면서 앞으로는 환경가인 양 이렇게 활동하는 기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ESG는 재무적 성과에 가려져 있던 어떠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표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결국에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따라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가의 입장에서 투자 기업을 선정할 때 이제는 기업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요소를 중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ESG 투자 규모가 3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 발표가 났습니다. 주로 주도하는 데는 미국 그리고 유럽이 되겠고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투자 자산 운용자인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는 매년 초에 자기들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곤 하는데 2020년도에는 단순한 재무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올해 초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가능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는 그 연임을 불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주권을 이제 행사한다라고 돼 있죠. 이러한 경향은 블랙록뿐이 아니고 노르웨이 기금이나 이러한 글로벌 자산 운용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들 자신뿐이 아니라 협력업체들한테도 ESG의 어떠한 기준에 따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이나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같은 데에서는 각각 협력사한테 어떠한 탄소를 줄여라라고 하는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사회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 착취 같은 불법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 같은 거에 대한 타겟으로 해서 어떤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업체죠. 전기차의 필수 요소인 배터리에 소재가 되는 코발트 이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문제하고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이런 이슈가 되니까 2019년에 발표한 임팩트 보고서에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거버넌스 문제를 예를 들면 가령 이거는 여성이나 뭐 소수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이제 배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뭐 디렉터급 직급의 여성 비중을 37에서 45%까지 올리겠다. 또는 소수 집단 비중을 29에서 35%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스타벅스에서는 2025년까지 자기네가 채용하는 직원 중에 흑인 및 소수 인종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들의 활동을 서포트하고 어떠한 이끌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본인이 내세운 기후 공약을 실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로 한다는 의무화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보셨겠지만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하는 거 계획도 이제 초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2035년부터는 영내에 내연기관차 이 판매 금지안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자산 운용가나 아니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ESG 요구에 대해서 우리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31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저희가 성공 사례 같은 걸 조사를 했고요. 그러한 거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한번 정리한 건데요. 그거를 중점으로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글로벌 기업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회사 내
ESG 경영을 강화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여러 유형 중에 사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의 세븐앤이어 홀딩스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거는 세븐일레븐의 회사인데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스피드웨이라고 하는 편의점을 인수했더니 투자자들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스피드웨이가 주유소를 같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탈탄소 이런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래서 회사는 2050년까지 일본 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목표하는 이러한 것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일본의 후지오일 식료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원료를 조달하는 카카오 농장에서 2030년까지 아동 노동을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사업을 재편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석유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내연기관차 기업들, 전력 기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화석연료 관련 사업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분야, 신재생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쉘 같은 경우는 석유 가스 회사에서 에너지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GM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합니다. 독일의 최대 에너지 업체인 RWE에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러한 ESG가 대두되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어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자본을 유치해서 성장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탈 팜즈라는 회사는요, 동물 복지 계란, 그러니까 이 공장식 계란 생산이 아니라 그 닭의 유리한테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 동물 복지 계란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직접 경영하면 아무래도 대규모 생산에서 뭔가 이상한 나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니까 직접 경영보다는 소규모 가족 농장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수급받아서 이제 유통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힘을 받아서 임팩트 투자가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집어넣고, 그렇게 될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가 세지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줄이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역시 투자 유치를 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형인데요. 이거는 금융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ESG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대금리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이러한 은행들 이외에 여러 은행에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들이 ESG 대응 활동은 그러면 어떤 체계에서 추진되는가? 아까 처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이 ESG 추진 체계로 ESG 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ESG가 한편으로는 그 최종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사실 운영의 ESG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그리고 독립성 이게 보장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ESG 이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그 UN 산하기관인 IFC 국제금융공사 여기에서 금년도에 발표한 포커스 15이라고 하는 이제 레포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과 등을 이제 주로 참고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 표에 보시면 이사회 아래에 이사회 산하에 ESG 이제 위원회 커미티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집행부가 있죠. 집행부 아래에 또 ESG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가로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는 이사회 차원의 ESG 커미티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래 집행부 단위의 ESG 위원회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이러한 ESG 위원회가 ESG 위원회라고요. 그 업무만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뭐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준법감시위원회 이러한 기존의 위원회를 ESG를까지 같이 업무를 부여하는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가령 집행부 그러니까 해산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주로 CEO나 그 C 레벨의 누군가한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은 이제 매니지먼트급 그리고 주로 역할은 지속 가능에 대한 전략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그 활동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CEO한테 보고 또는 CSO한테 보고 또는 CRO한테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는 물론 이사회에 소속돼 있고 비상임이사나 그리고 상임이사로 구성이 돼 있고 주로 프레임워크 승인 그리고 활동 이행 감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아래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기업 사정에 따라서 한 개 또는 두 개 위원회 모두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맨 낮은 단계의 이 추진 체계는 베이직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 위원회 구성 없이 이사회에서 ESG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면은 두 개 이사회 산하든지 아니면 해산의 집행부 산하든지 한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발전하면 두 개 위원회 이사회 산하 아니면 집행부 산하 두 개 각각 운영하는 경우 그것보다 더 발전된 완성된 형태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의 매출액 그리고 기업 근로자 규모 또는 어떤 산업의 특성 그리고 뭐 회사 운영의 복잡성 뭐 ESG 관련 정도 등에 따라서 아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할지 아니면 점점 단계가 높여서 할지를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행부 차원의 ESG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리고 주로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급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커미티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별도 보고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을 예를 들면 이 기업에서는 Sustainability Steering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환경, 보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사내에 각계 전문 시니어 매니저급으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반응이나 피드백 그리고 최신 트렌드 그리고 지속가능 활동 평가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의 다른 위원회들과도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행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보다 규모가 작게 한 4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단 하나의 특징이 비상임이사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의 예를 들면 리오틴토 이거는 미국의 철강 기업인데요.
Sustainability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사회가 승인하는 3명 이상의 비상임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위원장도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최소 1명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올람이라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 산하의 위원회도 둘 다 같이 운영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이러한 ESG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2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포천 2000대 기업 중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글로벌 기업의 ESG 관련 특징입니다.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 설치 기업 수가 63개에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소속에 등기된 임원 수가 19%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ESG 위원회 소속의 임원 중에 전문가 수가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 비상임이사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전문가를 점점 더 많이 포함하는 이러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건데요. 전문성 증가를 위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오피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런 사례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상임 이사들 위주로 ESG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 이탈리아 국영 석유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사나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비상임 이사로 이제 한정하고 있고, 이 비상임 이사 간에도 서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뭐 이런 거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ESG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표로만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야별 수행 임무에 대해서 위원회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위원회에 ESG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2번째 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현재 불리워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각각의 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가 이제 맨 3번째 줄에 이제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인적 구성 관련해서는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데 사내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는 사외에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 10개 이상의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파트너 기업, 기관이나 NGO 또는 협회 등의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파견받아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수는 평균 4명, 5명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10명 이상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회 산하 위원회보다는 집행부 산하 위원회의 숫자가 많다. 그리고 그 회의 개최 횟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근데 집행부 산하에 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건데요. 각각의 ESG 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 ESG의 목적인 이런 어떤 사내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할 텐데요. 우선 그 지속 가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그 계획에 따른 이행, 그리고 잘 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대회 공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하는 이런 피드백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거를 그러면 이사회 산하하고 집행부 산하가 서로 어떻게 연계돼서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선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산하위원회에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목표와 기준, 프레임워크를 일단 전력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면 그거를 받아서 집행부 산하에서 세부적인 액션 플랜 그리고 추진하는 데의 장애 요인 그리고 어떤 과제를 우선으로 할지 무엇로 평가받을지 같은 어떤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보고를 받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전 조직을 통해서 이행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이 이행을 여러 위원회와 이사회 산하위원회에서 같이 모니터링 감독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도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대외적인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이러한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무튼 이거를 위한 실무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간이 이미 이제 종료가 돼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트라에서 이 ESG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 적힌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